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될 겁니다. 문학에서는 아까 첫 시간에 했었던 그 염상석 선생님의 만세전,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 비문학에서는 오늘 요게 포인트야. 알겠지? 내시 균형과 크로노 모형의 균형입니다. 너희 내시 균형이란 말 나왔는데 혹시 내시 균형이라고 들어봤니? 이 내시는 사람 이름이에요. 혹시 존 내시라고 들어봤습니까? 존 내시? 몰라? 뷰티풀 마인드 몰라? 존 내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럴까?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미쳤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오랫동안 입원했었거든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진짜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가 소설로도 쓰여집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뷰티풀 마인드. 그게 나중에 너희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 알지? 그 배우가 존 내시 역으로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나중에 저는 소설이 더 좋긴 했습니다만은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존 내시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 그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1994년인데 그때 이론이 게임 이론이에요. 들어봤니? 게임 이론? 워낙 유명한 이론이라 게임 이론. 그 게임 이론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내시 균형입니다. 이 내시 균형은 뭘 얘기하냐면 존 내시의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게임 참가자들이 완벽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더 이상 다른 선택이 필요 없는 상태. 이걸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크로노 모형은 좀 이따 나오니까 내시 균형부터 먼저 해봅시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기업 AB의 내시 균형. 이 제시문을 실제로 EBS에서 너희가 찾아서 읽잖아. 이해가 반도 안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용어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 나열만 하고 있고 용어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시문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일단 요거부터 용어 잡고 들어가자. 과점 시장이 뭐지? 과점 시장. 예, 문턱이 높은 시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분식집 같은 건 아무나 다 차릴 수 있잖아. 그렇지? 분식집은 문턱이 낮은 시장이죠. 그지? 근데 반도체 어떠니? 아무나 다 회사 차릴 수 있니? 아니죠. 철강 아무나 진입할 수 없죠. 자동차 이건 더더욱 그렇죠. 그죠? 삼성도 진입했다가 다시 후퇴한 게 바로 자동차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과점 시장이란 건 그 정도로 문턱이 높은 시장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과점 시장에선 일단 독과점이 아니기 때문에 독과점이면 기업이 하나일 거 아니냐. 과점 시장은 대부분 기업이 몇 개야? 보통 2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둘이 양분하고 있죠. 뭐랑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딱 2개가 양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A와 B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됐지? 자, 여기서의 게임 이론의 내용입니다. 게임 이론의 내용. 이 상황은 다른 경기자의 선택 전략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 경기자가 동시에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원래 선독 게임이 있고 동시 게임이 있거든요. 이건 동시 게임이에요. 동시 게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전략은 몰라요. 전략은 2개밖에 없거든. 가격 유지랑 가격 인하. 여기도 가격 유지랑 가격 인하 2개밖에 없는데 뭘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이 표는 다 알고 있어. 서로. 이 표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에 대한 정보까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표에서 상대방이 뭘 선택할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됐지? 근데 이 게임은 우월 전략이 있는 게임입니다. 우월 전략이란 게 뭐냐면 상대방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뭘 선택하든 상관없이 이걸 선택하면 무조건 우월하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누가 우월 전략이냐면 A가 우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의 전략은 가격 유지 아니면 가격 인하잖아. 그지? 근데 상대방 B 기업의 선택이랑 상관없이 얘는 가격을 인하하면 무조건 우월해.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가격을 인하했을 때는 기업 B는 가격을 유지하든가 가격을 인하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얘가 가격을 유지할 경우는 어떻게? 100보다 120이 크잖아. 우월하죠. 얘가 가격을 인하했을 때는 어떻게? 50보다 70이 크잖아. 그러니까 우월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가격을 유지하든 가격을 인하하든 상관없이는 얘는 무조건 가격을 인하하는 게 무조건 이긴 거야. 그러니까
기업 A 같은 경우는 가격 유지 전략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때 가격 인하 전략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우월 전략이 존재해요. 됐죠? 이렇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게임에서는 바로 내시균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는 그러면 B는 A가 우월 전략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죠. 이 표를 알고 있는데 이 표 보면 금방 알죠 뭐. 그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가격 인하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기업 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더 이익이 되니? 이것만 비교하면 되죠. 20, 30이니까 뭐야? 여기죠. 이걸 선택을 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내시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시균형 상태가. 이 상태에서는 A도 더 이상 자기의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고요. B도 자기의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완벽한 합리적이고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상태죠. 이걸 내시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 어느 기업도 자신의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으므로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균형을 내시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과점시장에서 경쟁기업 CD의 크로노 모형의 균형이다. 과점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그랬지? 규모가 커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힘든 시장이 바로 과점시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기업도 C와 D 두 개밖에 없어요. 이때 크로노라는 학자가 만든 모형의 균형점이다. 이 균형은 뒤에 나오는데 너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시균형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자, 일단 상황부터 보자. 두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각각 자신의 산출량을 동시에 결정할 때 산출량 결정으로 시장 공급량이 정해지면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다고 가정한다. 자, 뭐를 먼저 결정하면? 산출량을 먼저 결정하면 나중에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자, 밑에 그래프를 좀 먼저 보자고. 그래프를 먼저 보면 이 그래프가 EBS에 있는 그래프인데, 자, X축이 지금 뭐야? 기업 C의 산출량이잖아, 산출량. 자, Y축은 기업 D의 산출량이죠. 지금 두 기업 C와 D의 산출량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결정이 되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제. 경쟁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는 제로이다. 요 말이 좀 어렵죠.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가 제로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더 어려워. 자, 풀어볼게. 자신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 대비 상대 기업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에 대한 예측치가 제로라는 겁니다. 어렵네. 자, 이해를 좀 해보자, 얘들아. 아까 과점시장이 어떤 시장을 얘기한다고?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 규모가 커서. 얘들아,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든 이유도 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미 진입한 기업도 자신의 산출량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몸집이 커서.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 두 개의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 다 갑자기 산출량을 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늘리려면 일단 어마어마한 부지부터 찾아야 되고 거기다 공장 지어야 되고 인력 뽑아야 되고 시설 투자해야 되고 이거는 뭐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산출량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제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공식으로 쓰면 좀 쉽거든요. 자, 이 공식은 물론 EBS에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CV1은 시그마 Q1분의 시그마 Q2다. 요게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니? 시그마 Q1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시그마 Q2가 요게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Q1의 변화량과 상관없이 Q1의 변화량과 상관없이 Q2의 변화량이 항상 제로라는 얘기야. 자신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 대비 자신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가 바로 Q1이에요. Q1. 얘를 자신으로 보면 돼요. 상대 기업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가 항상 제로라는 거야. 그게 예측치가 제로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읽어봅시다. C는 D의 선출량을 예상하고 시장 수요량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 요걸 잔여 수요라고 합니다. 이 잔여 수요에 한해서 자신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도출해요. 이윤 극대화 산출량.
자, 밑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자. 얘들아, 지금 D기업이 최대로 산출할 수 있는 산출량은 어느 지점이지? 요게 D기업의 반응함수니까 여기죠. 자, 이랬을 때 C기업은 잔여 수요에 대해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정할 거 아니냐? 그러면 C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지점은 어디야? 요게 C기업의 반응함수니까 여기 수평으로 와가지고 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두 기업이 다 만족하는 지점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D기업이 산출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D기업 같은 경우는 요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 요 선과 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이제 산출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C기업은 어떻게 되겠어? 산출량을 또 늘려요. 늘려서 요 점으로 바꾸죠. 그래서 요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요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요 점이 두 기업이 전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4번 반응함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는 어느 기업도 자신이 선택한 산출량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C와 D의 반응함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크로노 모형의 균형이 성립합니다. 이 균형은 두 기업이 전부 바꿀 필요가 없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내시 균형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EBS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왜 나왔을까? 지금 C기업의 반응함수가 D기업의 반응함수는 같잖아요. 그렇죠? 같으면서 겹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함수들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게 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심화학습을 시켜드릴 텐데, 심화학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일단 제가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지금 X축이 퀀터티 양입니다. Y축이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하향하는 선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우하향하는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우하향하는 선을 경제학에서는 디맨드라고 합니다. 디맨드. 뭐라고 하죠? 예,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 이게 직선이지 어떻게 곡선입니까? 하는데 사실 이건 곡선으로 그리나 직선으로 그리나 그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C기업의 반응함수와 D기업의 반응함수가 전부 곡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직선으로 그려도 그 의미는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걸 직선으로 다시 그릴 거거든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다시 이해를 해보자. 얘들아. 자, 요거는 수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죠. 이 그래프를 잘못 읽으면 수요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배치되잖아. 얘들아,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니?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 프라이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P를 기준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량은 늘어나는 것이다. 요 의미죠. 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겠죠.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죠. 자, 이랬을 때, 자, C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C기업이 독과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C기업은 어느 정도 산출을 해야지 가장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겁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요걸 이제 MR과 MC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머지널 레비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개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머지널 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한 개 비용을 얘기합니다.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인데, 단순하게 그릴 때는 MC를 없는 걸로 쳐요. 그냥 MR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MR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MR 그래프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직관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거 기울기에 딱 2배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은 이제 EBS에 없는 건데 일부러 써놨거든요. 독과점 한 개 수입.
머지널 레비뉴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 기울기의 2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세요. C기업이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독과점인 C기업은 90개의 양을 팔려면 빵원을 받아야 돼요. 90원을 받으면 하나도 못 팝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어느 가격에 팔았을 때 가장 이윤이 극대화될까? 이걸 지금 정하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죠. 45개의 물건을 얼마에 팔았을 때? 45원에 팔았을 때. 그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좀 삐뚤어졌네요. 45개의 물건을 45원에 팔았을 때 이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윤극대화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요 선이 독과점에서 C기업의 이윤극대화 선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그대로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그려지는 거. 자, 그러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같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요게 C기업. 요게 C기업의 MR 그래프예요. 이윤극대화 선출량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D기업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D기업은 요게 X축이 되겠죠. 요게 기업 D의 선출량이 되니까 요걸 S축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똑같이 크로노 균형은 어디서 잡히는 거야? 얘가 여기서 잡으면 얘는 이 지점에서, 얘가 이 점을 잡으면 D기업은 이 지점에서, 그럼 C기업은 다시 이 지점에서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대략 한 30개 정도 됩니다. 여기도 30개, 여기도 30개. 요 면적이 이제 가장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기업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지점이라는 거죠. 이게 크로노 균형인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 얘들아, C기업이 독과점일 때 C기업의 MR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45개의 물건을 45원에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D기업이 들어왔어요. D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 D기업이 들어오는 순간 C기업도 생산하고 D기업도 생산하잖아. 그지? 양쪽이 다 생산하니까 생산량이 얼마가 돼? 생산량이 30, 60이 되죠. 60. 그리고 가격은 더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 모양이 의미하는 바를 알겠죠. 크로노 모양은 독점일 때보다 경쟁 기업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소비자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노 모형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문제. 요거 조금 까다로운데 천천히 저랑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상품 X 시장에서는 각각 을 2개의 기업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독과점은 아니고 과점 상황이죠. 과점 상황. 둘은 서로 협조하지 않은 채 선출량을 결정합니다. 각 기업은 선출량 유지 혹은 선출량 증대, 이것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먼저 선출량 증대 여부를 결정하면 그 후에 나머지 기업이 선출량 증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도성이 있네요. 동시에 결정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한 기업이 선도자로 행동하면 다른 기업이 추종자로서 선도자의 행동을 확인한 이후에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수행렬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 자, 이거 선도자가 있는 게임이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갑부터 해볼게요. 갑이 선도자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갑이 선도자인 경우,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출량 유지 아니면 선출량 증대예요. 자, 얘들아, 갑이 선출량 유지를 선택하면 을은 뭐를 선택하겠니? 을은 100보다 120이 크니까 얘는 선출량 증대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갑이 선출량 증대를 선택하면 을은 뭐를 선택하겠니? 130보다 150이 크니까 얘는 선출량 유지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최종적으로 균형점을 이루는 데는 어디야? 양쪽이 다 큰 여기가 균형점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선도자인 경우는
갑이 선출량 증대를 선택하고 을은 선출량 유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요 지점이 균형점이 된다. 얘가 내시 균형점이죠. 네. 자, 요번에는 을 입장에서 봅시다. 을이 선도자인 경우, 요번엔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을이 선도자인 경우. 자, 을도 선출량 유지나 선출량 증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이 선출량 유지를 선택했을 경우 갑은 유지니 증대니? 갑은 당연히 유지를 선택하죠. 그죠? 요번에 을이 선출량 증대를 선택했을 경우 선출량 증대를 선택했을 경우 갑은 어디를 선택하게 돼 있어? 예, 마찬가지로 얘도 선출량 증대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균형점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죠? 균형점이? 자, 을이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을이 먼저 선택한다면 여기를 선택하겠어? 여기를 선택하겠어? 당연히 여기를 선택하죠. 130이 큰데. 그죠? 그러니까 을이 여기를 선택하면 갑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크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균형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선도자로 행동한다면 갑의 선출량 결정 시점이 추종자인 을의 선출량 결정 시점에 선행하므로 갑의 선출량에 대한 선택지 잘 읽으세요. 을의 추측된 변화가 제로이다. 얘들아, 이거 맞아 틀려? 자, 아까 공식 다시 써볼까요? Q1분의 Q2인데 시그마 Q1분의 Q2. 자, 뭐가 Q1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을이 되는 거죠. 요게 갑이 되는 거고. 그죠? 항상 분모가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자신. 여기가 상대. 그죠? 여기서 을의 추측된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을이 자신이 돼야 되죠. 을이. 그래서 갑이 먼저 선택을 하고 을이 선택을 한다면 을이 선택하는 지점에서 갑은 선택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가 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요건 맞는 얘기입니다. 선택지가 근데 조금 어려워요. 예. 자, 2번 선택지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선도자로 행동한다면 추종자인 을의 반응함수는 갑이 선출량을 유지하면 어떻게 됐어? 자신은 증대. 갑이 선출량을 증대하면 뭐였어? 유지. 반대였었죠. 그죠? 반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선도자로 행동한다면 갑은 추종자인 을의 반응함수를 고려해서 선출량 증대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을은 선출량 유지를 선택함으로써 균형이 성립한다. 균형점 여기였죠? 예, 갑이 증대, 을이 유지. 맞네요. 자, 그 다음 각각 을이 동시에 선출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균형이 성립하지 않지만 각각 을 중 하나가 선도자로 다른 하나가 추종자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균형이 성립합니다. 아까 확인했는데 갑, 을 전부 균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선택하면 이게 균형점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월 전략이 없죠. 예, 우월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점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5번 선택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일 텐데 어디가 틀렸나 보자. 각각 을은 모두 자신이 추종자로 행동할 때 비해서 선도자로 행동할 때 더 많은 보수를 얻는다. 틀렸죠. 자, 누구의 경우에 아니야? 을의 경우에 아니죠. 요게 이제 을이 추종자일 때인데 이게 150이잖아요. 요건 을이 선도자일 때입니다. 근데 1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선도자로 나서는 것보다 추종자로 나설 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